2022년 10월의 첫 번째 금요일 오전 10시 37분이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골목길은 이른 아침부터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줄기는 가늘었지만 멈출 기세가 전혀 없었다. 골목 끝 50층짜리 오피스 빌딩의 유리 외벽이 빗물에 흥건히 젖은 채 회색 하늘을 반사하고 있었다. 건물 50층 전체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그 공간의 창문에는 두툼한 동판 글씨로 강역탐정사무소라고 새겨진 고급 간판이 빗속에서도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사무소의 고급 가죽 소파에 한 여자가 쓰러지듯 앉아 있었다. 나이는 40 초반으로 보였다. 고급스러운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그 옷은 이미 몇 번이고 구겨진 흔적이 역력했다. 눈은 충혈되었고 양손은 무릎 위에서 꽉 쥐어진 채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최수연이었다.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에서 한약재 도매업을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였다. 그녀는 입을 열자마자 목이 메었다. 제 아들이 관을 짜고 있어요. 그 말이 사무소 안을 가득 채운 정적 속으로 천천히 가라앉았다. 강역탐정사무소의 응접 공간은 400제곱미터가 넘는 300평의 오픈 플로어를 갖추고 있었다. 한쪽 벽면 전체가 유리창이어서 마포대교와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비 오는 날에도 그 전망은 압도적이었다. 의뢰인용 소파는 이탈리아제 최고급 카나페였다. 반대편에는 첨단 실험 기자재들이 늘어선 분석실이 유리 파티션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그 안쪽에는 세종 로봇이 대기 상태로 서 있었다. 세종은 국내 최고 수준의 AI 인공지능을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이 사무소의 수석 데이터 분석관 역할을 맡고 있었다. 탐정 강역은 의뢰인의 말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키 185cm에 75kg의 다부진 체구를 가진 그는 창가에 등을 기대고 서서 최수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검게 그을린 얼굴에 짧게 깎은 머리, 그리고 한쪽 눈썹을 가로지르는 옅은 흉터가 낯선 사람들에게는 은퇴한 권투 선수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달랐다. 형사 시절의 오랜 버릇으로 상대방의 얼굴 안에서 있는 것 없는 것, 어색한 것이 순서로 단서를 포착해내는 그 눈빛은 지금도 조용하고 빈틈없이 작동하고 있었다. 1980년생인 강혁은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에서 16년간 베테랑 형사로 일하다가 총경 계급으로 사직하고 이 사무소를 차렸다. 아버지의 유산이 충분했고 탐정 일이 좋아서 했다. 세상에는 무언가를 잃고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 그들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주고 지켜주겠다는 사명감이 그를 이 자리에 앉혀놓았다. 그의 왼편에는 이에나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1998년생인 이에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화학과 출신의 분석화학 전문가였다. 강혁이 직접 스카우트하여 이 사무소에 합류시킨 파트너였다. 훤칠한 키에 둥근 안경을 쓰고 단정하게 묶은 머리가 단정하면서도 단호한 인상을 만들어냈다. 그녀는 지금 무릎 위에 얇은 데이터 패드를 올려놓고 최수연의 말을 받아 적고 있었다. 오른손은 패드 위에서 부드럽게 움직였고 표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관을요? 이에나가 패드에서 눈을 들지 않고 물었다. 네, 관이요. 목관이에요. 사람이 들어가는 크기에. 최수연의 목소리가 또다시 갈라졌다. 아들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준서예요. 12살이에요. 강혁이 그때서야 창가에서 몸을 떼고 의뢰인 쪽으로 두 발짝 걸어왔다. 발소리가 없었다. 누구를 위한 관인지 아드님이 말했나요? 최수연은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도 닦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저를 위한 거래요. 그 순간 사무소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내려앉았다. 이에나는 최수연으로부터 들은 정보를 세종에게 넘기며 정리를 지시했다. 세종 로봇이 조용히 움직이며 데이터를 처리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이에나는 의뢰인 앞에 물 한 잔을 가져다 놓았다. 최수연의 진술은 이러했다. 이준서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다. 아버지는 이준서가 8살 때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최수연 혼자 한약재 도매업을 이끌며 아들을 키웠다. 준서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였다. 친구가 많지 않았고 학교에서 두드러지는 행동을 한 적이 없었다. 성적은 중간 정도였다. 선생님들도 걱정을 한 번도 전해온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틀 전부터였다.
최수연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을 때 베란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톱질 소리였다. 베란다 문을 열었을 때 최수연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준서가 나무 판자 여러 개를 이어붙이고 있었다. 판자는 이미 사람 크기에 가까운 직육면체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납골당에서 보는 것과 비슷한 모양이었다. 준서는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엄마 관 만들고 있어. 최수연은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다. 그래서 부드럽게 물었다. 준서는 장난이 아니었다. 표정이 완전히 진지했다. 오히려 어른처럼 차분했다. 준서는 그날 밤 최수연에게 말했다. 엄마가 곧 죽을 것 같아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라고. 엄마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정확한 치수를 재야 한다고. 최수연은 그 자리에서 준서의 뺨을 때렸다. 준서는 울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준서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다시 베란다로 들어가 관 작업을 재개했다. 최수연이 나무를 치워버리려 하자 준서는 처음으로 거칠게 저항했다. 엄마가 위험해. 빨리 만들어야 해. 그 말이 최수연을 진짜로 무너지게 만들었다. 정신과 상담을 예약했어요. 하지만 내일 예약이에요. 그 전에 탐정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었어요. 최수연이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이어 말했다. 저는 지금 많이 무서워요. 아들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제가 무서워요. 준서가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아서요. 강혁은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눈을 좁혔다. 이해나가 패드를 내려놓고 최수연에게 몇 가지를 더 물었다. 최근 준서의 식습관 변화 여부, 수면 패턴의 이상 여부, 학교 교우 관계의 변화 여부, 새로 사귄 친구가 있는지, 집에 외부 사람이 드나들었는지, 이웃과 갈등이 있었는지, 준서가 최근 읽거나 본 콘텐츠의 종류, 최수연은 하나하나 답했다. 그러다 마지막 질문에서 잠깐 멈췄다. 그게 유튜브를 좀 봐요. 요즘 공포 채널 같은 거 많잖아요. 그런 영상을. 그런데 그거야 애들이 다 보는 거 아닌가요? 이해나가 패드에 받아 적었다. 최수연 씨. 지금 의뢰인 등록을 하시겠어요? 강혁이 조용하고 평탄한 목소리로 물었다. 최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드님을 오늘 저녁 이 사무소로 데려와 주실 수 있나요? 강혁이 다시 창가로 돌아섰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다. 애나 씨. 준비해 주시죠. 이미 했습니다. 탐정님. 이해나가 세종에게 이준서 관련 데이터 수집을 시작하도록 지시하는 음성 명령을 내리면서 동시에 패드로 아동 심리상담 전문가에게 협력 요청 메시지를 보냈다. 그녀의 손가락은 멈추는 일이 없었다. 이준서는 그날 오후 5시에 최수연의 손을 잡고 사무소에 들어왔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그 아이를 그냥 지나쳤을 것이다. 작은 키에 까만 뿔테 안경을 쓴 평범한 초등학생이었다. 책가방을 메고 있었고 흰 티셔츠에 카키색 바지 차림이었다. 하지만 눈이 달랐다. 12살 아이에게 있을 법한 불안감이나 호기심이 그 눈에는 없었다. 오히려 깊고 평온했다. 마치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왔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눈 같았다. 이해나가 준서 앞에 쪼그려 앉았다. 안녕 준서야. 나는 이해나라고 해. 이쪽은 강혁 탐정님. 준서는 강혁을 한번 바라보았다. 강혁도 준서를 바라보았다. 둘은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저씨 형사예요? 준서가 물었다. 옛날에는, 지금은 탐정이야. 강혁이 짧게 답했다. 탐정이면 범인 잡는 사람이죠? 그것도 하고.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알아내는 사람이기도 해. 준서는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에 나는 최수연을 옆 공간으로 안내했다. 소파 뒤쪽의 작은 라운지로 나정희 조수가 최수연을 안내했다. 나정희는 30대 중반의 미인으로 침착하고 배려심이 깊었다. 최수연에게 따뜻한 유자차를 건네면서 편안하게 앉아 있도록 했다. 강혁과 이해나는 준서와 마주 앉았다. 세종 로봇은 분석실 유리 뒤에서 대기 상태를 유지했다. 녹화 기능은 의뢰인 동의하에 켜져 있었다. 강혁이 먼저 물었다. 준서야. 관을 만들고 있다고 했지. 네, 왜 만들고 있어? 엄마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엄마가 왜 관이 필요해? 준서는 잠시 말을 고르는 표정을 지었다. 그것은 거짓말을 만드는 표정이 아니었다.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표정이었다. 꿈에서 봤어요. 이에나의 손이 패드 위에서 멈추었다. 꿈에서 뭘 봤어? 엄마가 누워 있었어요. 흰 옷을 입고.
그 주변에 꽃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를 넣을 상자가 없었어요. 저만 있었고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강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준서를 바라보았다. 준서가 계속했다. 그 꿈을 3번 꿨어요. 똑같이. 매번 엄마 얼굴이 더 선명해졌어요. 처음엔 잘 안 보였는데 3번째는 확실히 엄마였어요. 이해나가 부드럽게 끼어들었다. 준서야. 그 꿈 외에 다른 이상한 일이 집에서 있었어? 준서가 안경을 고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계단에서 냄새가 나요. 어떤 냄새? 꽃 냄새요. 국화 냄새. 밤에만 나요. 이해나가 패드에 받아 적었다. 국화. 야간 한정. 계단부. 또 엄마 방문 앞에 흙이 떨어져 있었어요. 제가 안 흘렸어요. 강혁이 처음으로 팔짱을 풀었다. 이것은 단순한 아동 심리 문제가 아니었다. 준서야. 관은 지금 어떻게 됐어? 반쯤 만들었어요. 못 박는 것만 더 하면 돼요. 며칠 동안 만든 거야. 이틀요. 혼자서. 네. 아빠 공구 창고에 재료가 있었어요. 아빠 나무 일 좋아했거든요. 강혁의 눈에 무언가 스치고 지나갔다. 아빠 이야기 해줄 수 있어. 준서는 처음으로 표정이 흔들렸다. 아주 짧게. 그러다 다시 평온해졌다. 아빠는 나무 좋아했어요. 뭔가 만드는 거 좋아했어요. 저도 배웠어요. 강혁은 그 대답을 들으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준서가 관을 짜는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가 분명해지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강혁은 이해나를 남겨두고 사무소 로비에서 혼자 담배 한 개비를 피웠다. 비는 아직도 내리고 있었다. 50층 아래의 합정동 골목길에 가로등 불빛이 빗속에 번지고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강민혁이었다. 혀가 늦게 뭐해. 형의 목소리는 항상 넉넉하고 시원했다. 검찰청 고위 간부인 강민혁은 강혁보다 5살 많았고 강혁이 무슨 일을 하든 뒤에서 조용히 도와주었다. 일 들어왔어. 형, 밤에도 일이야. 이상한 건 낮에만 생기는 게 아니잖아. 강민혁이 전화기 너머에서 웃었다. 불광동 최수연 씨, 한약재 도매업체 대표. 형 혹시 그 이름 주변에서 들어본 거 있어? 잠깐의 침묵이 있었다. 없는데. 왜? 걸리는 거 있어서. 그 사람 회사 이사회 명단이랑 업무거래처 정보 구할 수 있어? 법적으로? 응. 내일 오전에 보내줄게. 고마워 형. 전화를 끊고 나서 강혁은 다시 사무소 안으로 돌아왔다. 이해나는 분석실에 혼자 앉아 준서와의 면담 녹화 영상을 되감아 보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김밥 한 줄이 놓여 있었다. 절반쯤 먹은 상태였다. 주변에 부검 보고서 파일이 여러 권 쌓여 있었다. 강혁은 파일 뭉치를 보며 물었다. 벌써 파봤어요? 저혈당 예방하면서요. 이해나가 김밥을 한 입 먹으면서 패드를 들어 올렸다. 준서 어머니 최수연 씨 기업 등기부 조회했어요. 한약재 도매법인 이름은 청원 한방통상이에요. 이사 5명, 그중 1명이 최수연 씨의 친오빠 최기원이고요. 회사 창고가 불광동 본사 말고 은평구 진관동에 하나 더 있어요. 의심스러운 부분. 이해나는 패드를 스크롤했다. 최수연 씨 앞으로 5개월 전에 생명보험 신규 가입이 있었어요. 수익자는 이준서. 아들. 강혁이 멈추었다. 금액 15억이요. 공기가 무거워졌다. 이해나가 계속했다. 5개월 전이면 이준서 아빠 사망 이주기예요. 최수연 씨가 그 시점에 보험을 새로 들었어요. 그리고 5개월 뒤인 지금 아들이 관을 짜기 시작했어요. 준서가 그걸 알고 있다고 봐요? 12살짜리가 그 수준의 정보를 알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준서의 행동은 전혀 다른 곳에서 시작된 거예요. 강혁은 천장을 보았다. 꿈, 3번, 매번 선명해졌다고 했어요. 국화 냄새, 흑환. 이해나는 패드를 내려놓고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탐정님, 저는 준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도. 그러면 준서의 꿈과 감각이 실제 사건을 반영하고 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어요. 그 사건이 뭔지 알아야 해. 그리고요. 이해나가 눈을 들었다. 탐정님, 최수연 씨가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요. 강혁은 이해나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 속에는 형사 시절부터 이어진 것 하나가 있었다.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 그리고 그 아픔이 시작되기 전에 막는 것. 내일 불광동 가봅시다.
이미 루트 짜놨어요. 오전 9시에 출발하면 돼요. 강혁은 이해나를 바라보며 짧게 말했다. 수고요, 애나 씨. 이해나는 대답하는 대신 김밥을 한 입 더 먹었다. 이튿날 아침 이해나가 사무소 최고급 승용차 중 한 대인 검은 제네시스 GEX80 바디를 직접 몰았다. 이해나의 운전 실력은 전문 드라이버 수준이었다. 빠르고 정확했다. 상황에 따라 좁은 골목길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강혁은 조수석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 불광동의 최수연 자택은 새 아파트 단지 인근의 단독주택이었다. 2층 건물로 마당이 있었다. 대문은 철제였고 인터폰이 달려 있었다. 최수연이 미리 기다리고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강혁은 있는 것 없는 것 어색한 것의 순서로 공간을 읽었다. 있는 것. 거실 오른편 벽면에 이준서 아버지 이성재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꽃장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일상적인 가족 사진 형태였다. 이성재의 눈매와 준서의 눈매가 비슷했다. 거실 테이블 위에 한약재 관련 서류가 여러 장 쌓여 있었다. 현관 신발장 위에 키 작은 화분 2개, 없는 것. 일반 가정집이라면 있어야 할 아이 장난감이나 게임기가 보이지 않았다. 준서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 아이인 것 같았다. 소파 쿠션이 1개 없었다. 원래 3개가 놓여야 할 소파인데 2개였다. 어색한 것. 창문 너머로 베란다가 보였다. 베란다 문이 닫혀 있었다. 최수연이 준서를 말린 뒤 잠가 놓은 것 같았다. 하지만 베란다 안쪽 바닥에 나무 분진이 번져 있는 것이 유리 너머로 보였다. 강혁이 최수연에게 베란다 문을 열어달라고 했다. 베란다 문이 열리자 냄새가 먼저 났다. 신선한 목재 냄새였다. 그리고 그 안에 준서가 만들다 만관이 있었다. 길이는 약 150cm, 너비 50cm, 높이 40cm. 아직 뚜껑 부분이 완성되지 않았다. 못은 정확하게 박혀 있었다. 나무 이음새가 반듯했다. 전동 드릴과 망치 그리고 직각자가 옆에 놓여 있었다. 이해나가 장갑을 끼고 관 표면을 살폈다. 세종 로봇은 사무소에 남아 원격으로 이해나의 분석 피드를 수신하고 있었다. 목재는 오동나무예요. 이해나가 말했다. 오동나무요? 최수연이 물었다. 전통 장례 목관에 쓰이는 재료예요. 가볍고 결이 좋아요. 이 아이가 이걸 어디서 알았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강혁은 베란다 구석에 쌓인 목재 더미를 바라보았다. 그중 일부는 이미 전동 드릴로 구멍이 뚫려 있었다. 일부는 사포로 다듬어진 흔적이 있었다. 애나 씨. 이 목재 출처 확인해봐요. 이해나는 이미 목재에 찍힌 제재소 스탬프를 사진으로 찍고 있었다. 강혁은 최수연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아드님 방 좀 볼 수 있을까요? 최수연이 2층으로 안내했다. 준서의 방은 정돈이 잘 되어 있었다. 책상 위에 교과서와 도화지 스케치북이 놓여 있었다. 책장에는 백과 사전류의 두꺼운 책들이 줄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책들 사이에 낡은 공예 입문서 한 권이 끼워져 있었다. 강혁이 그 책을 꺼냈다. 목공예 기초 이론 및 실습, 출판연도 2002년, 뒷표지 안쪽에 작은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성재, 준서의 아버지였다. 강혁은 그 책을 덮으며 잠시 눈을 감았다. 책상 위에 스케치북을 펼쳤다. 안에는 연필 스케치가 여러 장 있었다. 집 구조 스케치, 사람 얼굴 스케치, 그리고 관에 치수가 적힌 설계도. 설계도는 놀랍도록 정교했다. 뚜껑에 경첩 위치까지 그려져 있었다. 치수는 밀리미터 단위였다. 강혁이 설계도를 이해나에게 보여주었다. 이해나가 잠깐 설계도를 들여다보다가 말했다. 탐정님, 이 치수가 실제 최수연 씨 체형에 맞게 계산된 거예요. 강혁이 눈을 좁혔다. 어떻게 알아요? 신장 추정이 162cm 기준으로 설계됐어요. 최수연 씨 키가 160이에요. 최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송태풍 박사는 43살이었다. 의학 박사이자 범죄학 전공자였다. 강혁 탐정사무소의 수석 연구원으로 현장 감식과 법의학 분석, 그리고 암호 해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다. 그날 오후 불광동 현장에서 수집한 시료들을 가지고 사무소로 돌아온 이해나로부터 직접 전달받았다. 흙 샘플, 오동나무 분진, 계단 난간에서 채취한 국화 성분 미량. 송태풍은 분석실에 들어서자마자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료를 현미경과 질량 분석기에 올렸다.
1시간 뒤 결과가 나왔다. 흙 샘플의 성분은 불광동 자택마당 흙과 달랐다. 장석 성분 비율과 유기물 함량이 달랐다. 세종 로봇의 지질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을 때 해당 성분 조성은 서울시 은평구 가련동의 특정 필지 범위와 일치했다. 이해나가 지도를 펼쳤다. 가련동 필지를 검색했다. 그 필지는 은평구립 망우공원 가련동 구역이었다. 공원 묘지였다. 이해나가 조용히 말했다. 탐정님, 누군가가 묘지에 다녀온 뒤 최수연 씨 집에 들어갔어요. 강혁이 지도를 바라보며 팔짱을 꼈다. 국화 성분은 봉헌화 기준 국화로 분석됐어요. 절화 상태 유지 기간이 5일 이내였을 것으로 추정되어 강혁이 천천히 말했다. 5일 이내에 묘지에서 국화를 가져온 사람이 최수연 씨 집 계단에 올라갔어. 맞아요. 최수연 씨는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알았다면 말했겠죠. 그리고 준서가 그 냄새를 맡았어요. 강혁이 눈을 감았다. 12살짜리 아이가 낯선 죽음의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꿈을 꾸었다. 그리고 엄마의 관을 짜기 시작했다. 준서는 틀리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그날 저녁 강민혁에게서 자료가 왔다. 청원 한방통상 이사회 명단과 거래처 목록이었다. 강혁은 침착하게 읽어내려갔다. 이사진 5명 중 1명인 최기원 씨는 최수연의 친오빠였다. 이사회 지분 배분을 보면 최수연이 51%로 최대 주주였다. 최기원은 23%였다. 거래처 목록 중 진관동 창고를 임대해준 법인명은 OK 허브 앤 트레이드였다. 법인 등록 주소는 가련동이었다. 가련동. 공원 묘지가 있는 그 가련동과 같은 행정구역이었다. 강혁은 법인명을 세종에게 전달했다. 세종이 20초 만에 결과를 냈다. OK 허브 앤 트레이드 실소유자 분석 결과 법인 설립 대표자는 박진하, 나이 46. 전직 한약재 유통업 종사자, 과거 최수연의 남편 이성재와 사업 파트너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됨. 강혁이 이해나를 불렀다. 애나 씨, 박진하라는 사람 신상 전부 뽑아봐요. 이해나는 이미 패드를 들고 있었다. 20분 전에 시작했어요. 박진하는 4년 전 이성재의 교통사고 당시 동승자였다. 이것이 세종이 사고 기록을 조회하면서 밝혀진 사실이었다. 경찰 사고 조사 기록상 박진하는 동승자였고 경상을 입은 뒤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이성재는 그 사고로 사망했다. 하지만 사고 경위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 사고 차량은 이성재의 것이었는데 운전석에는 이성재가 타고 있었다. 교통사고 재현 시뮬레이션 결과 사고 지점의 도로 상황상 이성재가 과실 없이도 사망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블랙박스가 손상되어 내부 영상이 복구되지 않았다. 이해나가 말했다. 블랙박스 손상 원인이 기록돼 있지 않아요. 통상 충돌로 손상됩니다만 그 차량 전면 충돌 강도는 블랙박스 손상을 일으킬 수준이 아니었다고 사고 기록에 명시돼 있어요. 강혁이 팔짱을 끼며 말했다. 누군가 지웠을 가능성 높아요. 박진하가 그 이유가 있는 사람이야? 이성재가 사망한 뒤 청원 한방통상의 진관동 창고 토지 일부가 OK 허브 앤 트레이드로 임대 전환됐어요. 수익은 박진하에게 들어가는 구조였어요. 최수연 씨는 그 계약을 자신이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신이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나는 이메일 스크린샷을 강혁에게 보여주었다. 세종이 청원 한방통상 내부 서버에 적법 접근 권한으로 조회한 결과예요. 이 임대 계약 승인 이메일이 최수연 씨 명의로 발송됐는데 발신 IP가 최수연 씨 자택기기가 아니에요. 강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최기원 씨가 최수연 씨 명의로 그 계약을 승인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해나가 덧붙였다. 탐정님, 최수연 씨 앞에 15억짜리 생명보험. 그 보험 계약 중개인이 박진하의 친형 박진성이에요. 강혁이 천천히 일어섰다. 무늬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성재가 죽었다. 박진하가 창고 수익을 가져갔다. 최기원이 그것을 도왔다. 그리고 이제 최수연 앞에 15억짜리 보험이 걸려 있다. 그 보험의 수익자는 아들 이준서이고 준서는 아직 12살이다. 미성년자인 준서가 보험금을 받으면 그 관리권은 법정 후견인에게 넘어간다. 최수연의 친오빠 최기원이 가장 가까운 성인 혈족이었다. 강혁이 나지막하게 말했다.
이준서가 관을 짜기 시작한 것은 우연이 아니야. 이해나가 강혁을 바라보았다. 어떤 의미에서요? 준서는 뭔가를 느낀 거야. 아이들은 어른보다 예민하게 감지할 때가 있어. 죽음의 냄새, 낯선 사람의 흔적, 집안의 이상한 기류. 그것들이 꿈으로 나타났을 거야. 강혁이 창가로 걸어갔다. 그 아이는 엄마를 지키려고 한 거야. 이해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새벽 강혁과 이해나는 은평구 가련동 공원묘지를 찾아갔다. 이해나의 드론이 상공에서 묘지 구역을 스캔했다. 최신 열화상 카메라와 고해상도 카메라를 장착한 소형 드론이었다. 이해나는 핸드 컨트롤러를 손에 쥐고 조종하며 동시에 세종과 실시간 피드를 공유했다. 이성재의 묘소는 가련동 구역 4섹터에 있었다. 석 달 전까지는 정기적으로 벌초가 이루어진 흔적이 있었다. 그런데 석 달 사이에 봉헌화 교체 기록이 3차례 있었다. 납골당 박명록상 방문자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기록부는 방문자가 자율 기재하는 방식이었다. 이해나가 드론 영상에서 묘소 주변 경로를 추적했다. 잡초가 짧게 밟혀 있는 흔적, 소형 발자국 2개, 하나는 남성 기준 270 정도, 하나는 240 정도. 2명이 왔어요. 성인 남성 1명, 체구 작은 성인 또는 청소년. 이해나가 말했다. 강혁이 묘소 앞에 섰다. 이성재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 앞에 최근에 갈아놓은 것으로 보이는 국화 한 다발이 있었다. 꽃이 아직 싱싱했다. 이틀은 되지 않은 것 같았다. 강혁은 꽃을 들어 올리지 않고 바라보았다. 꽃을 가져온 사람은 추도를 위해 온 것이 아닐 수도 있었다. 죽은 사람을 기억하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온 것일 수도 있었다. 이해나가 드론을 착지시키고 세종과 교신하며 말했다. 탐정님, 박진아 이동 경로 분석이 나왔어요. 말해봐요. 박진아가 이틀 전 오후 2시 40분에 이 구역 인근을 차량으로 통과했어요. 인근 교통카라에 박진아 명의 차량 번호가 찍혔어요. 동승자가 1명 있었는데 화질이 낮아서 신원 파악이 안 됐어요. 강혁이 몸을 돌렸다. 차량 번호 확인 방법이 있어? 세종이 교통 빅데이터 연계로 추출했어요. 합법 경로예요. 잘했어요. 이해나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그리고 탐정님, 최수연 씨 집 CCTV 확인했어요. 이틀 전 오후 4시 20분에 최수연 씨 자택 외벽에 부착된 CCTV가 한 사람을 포착했어요. 누구? 최기원이에요. 강혁이 그 이름을 들으며 잠시 눈을 감았다. 최기원, 최수연의 오빠. 그가 사흘 전 묘지 구역을 차로 지나갔고 이틀 전 최수연의 집 외벽까지 왔다. 그리고 그날 밤 준서가 꿈을 꾸었다. 강혁은 강민혁에게 다시 전화했다. 형, 최기원 씨 관련해서 내가 부탁해도 돼? 어디까지? 이 사람 동선 공식 확인이 필요해. 검찰 협조 요청 형식이면 돼. 잠깐 침묵이 있었다. 혁아. 이거 선 넘는 방향으로 가는 거야? 아직 넘지 않았어. 형, 15억짜리 보험과 미성년 보험 수익자, 아버지 사망 당시 블랙박스 손상, 회사 임대 계약 위조. 이것만으로도 수사 개시 요건이 돼. 강민혁이 낮게 말했다. 알겠어. 내가 움직여 볼게. 전화를 끊은 직후 이해나가 말했다. 탐정님, 최수연 씨한테 연락했어요. 오늘 저녁 오빠랑 저녁 식사 약속이 있대요. 강혁이 즉시 일어섰다. 어디서? 은평구 불광동 본가예요. 최기원이 직접 예약했다고 해요. 우리 가야 해요. 이해나가 이미 차 키를 들고 있었다. 사무소로 돌아온 강혁과 이해나는 작전을 구성했다. 송태풍이 분석실에서 최기원과 박진아의 관계망 도식을 화이트보드에 그렸다. 나정희가 최수연과의 연락을 유지했다. 이해나가 계획을 말했다. 최수연 씨한테 저녁 약속을 취소하지 말라고 해요. 대신 오빠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실시간으로 저희에게 전달해 달라고요. 어떻게? 세종이 제작한 마이크로 무선 송신기예요. 반지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내일 최수연 씨한테 착용시켜드리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현장에는 우리가 직접 가 있어야 해요. 이미 인근 카페 자리 잡아놨어요. 강혁이 이해나를 바라보며 짧게 웃었다. 입가에 작은 미소가 스쳤다. 애나 씨는 항상 한 발씩 앞서 있어요. 이해나는 대답하지 않고 패드를 내려다봤다. 귀 끝이 살짝 붉어지는 것이 보였지만
강혁은 모른 척 지나쳤다. 2022년 10월 다섯째 날 저녁 7시 불광동 최수연 집에서 이 100m 거리의 카페에 강혁과 이해나가 앉아 있었다. 이어폰을 통해 최수연의 반지 마이크에서 나오는 소리를 실시간으로 들었다. 최기원의 목소리는 처음에 부드러웠다. 수연아, 요즘 많이 힘들지? 괜찮아, 오빠. 준서가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어. 최수연이 잠시 멈추었다. 어디서 들었어? 동네가 좁잖아. 걱정됐지. 최기원이 말을 이었다. 그리고 사실 요즘 회사 일도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서. 수연아, 이번 기회에 이사 좀 하는 거 어때? 이 집은 좀 오래됐잖아. 이사? 좋은 아파트 알아봐 줄게. 준서 학교도 바꾸고 환경을 바꾸면 나아질 거야. 이해나가 강혁에게 속삭였다. 준서를 떼어낼 명분을 만들려는 거예요. 아이를 전학시키고 이사시키면 준서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변 상황을 모르게 되죠. 강혁은 눈을 감고 소리에 집중했다.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최기원은 슬쩍슬쩍 주제를 건드렸다. 회사 지분 정리 이야기. 보험 수익자를 자신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냐는 암시. 준서를 기숙학교에 보내는 것에 대한 제안. 모든 것이 조용하고 자연스러운 말투로 이어졌다. 서두르지 않았다. 오래 준비한 사람의 말투였다. 그때 최수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변했다. 오빠, 저 알아요. 침묵이 흘렀다. 뭘? 이성재 씨 사고, 그리고 진관동 창고 계약. 이해나가 강혁을 쳐다보았다. 최수연이 계속했다. 처음부터 다 알고 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알아요. 수연아, 무슨 소리야. 저 탐정 선생님한테 다 말했어요. 최기원의 목소리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그 순간 강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갑시다. 이해나도 동시에 일어났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최수연의 집 방향으로 걸었다. 강혁의 발걸음은 빠르고 조용했다. 그때 세종에게서 이해나 핸드폰으로 알림이 왔다. 탐정님. 박진아 차량이 지금 이 골목 2분 거리에 있어요. 두 번째 인물이 움직였다. 강혁이 즉시 방향을 틀었다. 애나 씨는 최수연 씨한테 가요. 나는 박진아. 이해나가 끄덕이고 달리기 시작했다. 이해나의 달리기는 빠르고 군더더기가 없었다. 강혁은 골목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50m 거리에서 불빛이 꺼진 승용차 한 대가 보였다. 어두운 골목 끝에 주차된 검은색 SUV였다. 강혁은 접근했다. 본능적으로 골목과 담장의 지형을 읽으며 움직였다. 형사 시절에 몸에 밴 것이었다. SUV 조수석 문이 열리려는 순간 강혁이 차량 앞을 가로막았다. 박진아가 차에서 내렸다. 46의 왜소한 체구였다.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다. 강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박진아 씨, 거기 서세요. 박진아가 굳었다. 누구세요? 강혁 탐정사무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시려던 일. 그게 뭔지 물어봐도 될까요? 박진아가 말없이 뒤로 물러서려 했다. 강혁이 두 발짝 빠르게 막았다. 종이봉투 안에 뭐가 들었어요? 박진아가 버텼다. 강혁이 조용히 말했다. 저는 이미 당신 동선을 다 확인했어요. 이성재 씨 묘지도요. 진관동 창고 계약도요. 그리고 최수연 씨 앞에 보험도요. 박진아의 얼굴이 바뀌었다. 강혁이 계속했다. 나는 당신을 체포할 권한이 없어요. 하지만 내 형은 있어요. 그 순간 골목 입구에서 두 대의 검은 세단이 조용히 진입했다. 강민혁이 선발대와 함께 도착한 것이었다. 박진아의 종이봉투 안에는 한약재 분말이 들어있었다. 성분 분석 결과가 나오는데 2시간이 걸렸다. 이해나가 사무소 분석실에서 직접 정밀 질량 분석을 했다. 송태풍이 옆에서 보조했다. 분말의 주성분은 초오 추출물이었다. 초오는 미나리아 제비과의 식물로 아코니틴 성분을 포함한다. 과용 시 심장 부정맥을 유발하고 치사량에 달하면 심정지를 일으킨다. 소량을 음식이나 음료에 넣으면 자연사로 위장될 수 있다. 한약재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접근이 용이한 독성 성분이었다. 박진아가 이날 밤 최수연의 식사나 음료에 넣으려 했던 것이 초오 분말이었다. 이해나가 분석 결과를 세종에게 넘기며 보고서를 자동 생성했다. 그 보고서는 강민혁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었다. 강민혁은 박진아와 최기원을 현장에서 긴급 연행했다. 최기원은 처음에 버텼다. 모든 것이 오해라고 했다.
그러나 임대 계약 위조 이메일 발신 기록과 보험 계약 중개인 연결 고리, 그리고 박진아 차량의 이동 경로 기록이 하나씩 제시되자 말문이 막혔다. 나중에 밝혀진 것은 이러했다. 이성재의 교통사고는 실제로 의도된 것이었다. 박진아가 이성재의 차량에 조수석에서 탑승한 채 운전 중 이성재의 주의를 분산시켰고 도로 조건을 이용해 사고를 유발했다. 블랙박스 메모리는 사고 직후 박진아가 의식을 잃은 척하는 동안 차량 내부에서 직접 제거했다. 이성재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목적은 이성재 사망 후 회사 지분 구조 재편이었다. 최기원과 박진아는 이성재 생전부터 이 계획을 5년에 걸쳐 준비했다. 이성재 사망 후 창고 임대 수익은 박진아에게 넘어갔고 최기원은 그 대가로 박진아로부터 별도 금전적 보상을 받았다. 그러나 최수연이 회사를 직접 꾸려나가며 의외로 강하게 버텼다. 지분 정리가 뜻대로 되지 않았다. 결국 두 사람은 최수연까지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보험을 들어 미성년자 준서 앞으로 수익자를 설정한 뒤 준서의 법정 후견인인 최기원이 보험금을 관리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예측하지 못했다. 12살짜리 아이가 집안에 죽음의 냄새가 스며드는 것을 느끼고 두려움으로 관을 짜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사건은 해결됐지만 강혁의 머릿속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다. 준서의 설계도, 그 설계도는 정교했다. 너무 정교했다. 12살짜리 아이가 아버지의 목공 입문서만 보고 며칠 만에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강혁은 며칠 뒤 최수연의 허락을 받아 준서와 다시 만났다. 사무소의 소파에 앉은 준서는 이번에도 눈이 평온했다. 준서야, 설계도를 어떻게 그린 거야? 준서가 말했다. 아빠가 알려줬어요. 강혁이 천천히 말했다. 아빠가, 꿈에서요. 아빠가 도면 그리는 법 알려줬어요. 엄마 지켜야 한다고 했어요. 이해나가 패드를 내려놓았다. 강혁이 준서를 한동안 바라보았다. 이성재가 아들의 꿈에 나타났다. 살아있을 때부터 함께 배운 목공의 기억, 아버지가 남긴 공구, 아버지의 도면 노트, 그것들이 아이의 무의식 속에 들어가 꿈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었다. 죽은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 아내를 지켰다. 강혁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입 밖으로 말하지 않았다. 준서야, 관은 어떻게 할 거야? 준서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다. 엄마 안 죽으면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근데 다 만들고 싶어요. 아빠가 알려준 거니까요. 강혁은 그 말에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이해나가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다. 2022년 10월 14일, 준서는 결국 관을 완성했다. 오동나무로 만든 길이 150cm의 작은 목관이었다. 못은 정확하게 박혔고 표면은 사포로 고르게 다듬어졌다. 뚜껑은 경첩 2개로 달려 있었다. 최수연이 베란다에서 그것을 바라보며 울었다. 준서는 울지 않았다. 엄마, 아빠가 만든 거야. 최수연이 아들을 안았다. 오랫동안 안고 있었다. 강혁과 이해나는 그날 저녁 그 집 거실에서 차를 한 잔 마셨다. 최수연이 직접 끓여온 대추차였다. 창밖에는 가을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강혁이 차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잘 됐네요. 이해나가 강혁 옆에서 조용히 패드를 다듬며 말했다. 탐정님. 수고하셨어요. 강혁은 대답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골목길 가로등 아래로 빗물이 흘렀다. 그 물줄기 속에 반짝이는 것들이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부서지는 것들이었다. 마치 관 안에 누워있는 사람 위로 꽃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강혁은 그 풍경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날 밤 이준서는 베란다에 완성된 관을 닦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한 번 불렀다. 아무도 없는 베란다에서 빗소리 속에서 작고 낮은 목소리로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준서는 대답이 들린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다. 사무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해나가 운전하는 동안 강혁은 조수석에서 눈을 감고 있었다. 비가 내리는 합정동 골목길이 차창 밖으로 흘러갔다. 이해나가 라디오를 틀었다. 뉴스였다. 박진하와 최기원에 대한 검찰 수사 개시 소식이 짤막하게 보도되고 있었다. 살인죄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었다. 이해나가 라디오 볼륨을 낮추며 말했다. 탐정님, 강혁이 눈을 뜨지 않고 대답했다. 왜요?
준서가 다음에 뭔가 또 만들면 어떡하죠? 강혁이 잠시 있다가 말했다. 그 아이가 만드는 것들은 다 이유가 있을 거야. 이해나가 앞을 보며 말했다. 그러게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탐정님. 왜요? 저 배고파요. 강혁이 눈을 떴다. 사무소에 뭐 있어요? 김밥이요. 당신은 항상 김밥이야. 저혈당 예방이에요. 강혁이 창밖을 보며 짧게 웃었다. 빗속에 합정동이 50층짜리 건물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창문에 걸린 강혁 탐정사무소 간판이 빗물에 젖으면서도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다.